이번에 세월호 관련된 세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선원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4명을 기소할 겁니다. 내일 기소 결정을 한 건데 이런 결정을 방금 내렸습니다. 살인의 대상은 지금까지 사망한 승객 전원입니다. 그 다음 검찰이 유병헌 씨의 장남을 상대로 A급 지명수배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씨 일가가 우리 공권력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결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5명, 세월호 선원 15명을 내일 기소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을 포함해서 핵심 선원 4명에 대해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를, 과실치사 아닙니다.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확인된 사망자 전원, 그 피해자가 그 대상입니다. 자,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사회부입니다. 네, 합동수사본부가 살인 혐의 적용 대상을 결정했죠?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사람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1,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총 4명입니다. 선박 운항과 사고 후 구조 작업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선원들입니다.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세월호 복원역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적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데다 승객들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들 4명은 핵심 선원으로서 최선 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었고 그렇게 했으면 승객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수사본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이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승객과 선원 281명을 모두 살인 피해자로 봤습니다. 현재 23명의 실종자가 더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281명 사망이 확인되는 모두가 살인의 대상으로 기울였습니다. 원래는 목포지청에서 수사하는 현장 분위기와 서초동의 대검찰청의 생각이 좀 달랐는데 일치가 됐네요. 그렇죠. 원래는 유기치사 혐의하고 방금 저희 기자가 얘기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하고 대검찰청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었고 그 이제 합동수사본부 안에서도 과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법조계에서는 유기치사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지금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때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사람이 죽어도 좋다 내지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서 검찰 수사 중에 이들이 분명히 누군가 죽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도 용인할 수 있다. 감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렇죠. 뭔가 그렇게 기울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검찰이 이번에 바로 선장 그리고 기관장 등 선원들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을 한 것은 사실상 이런 사고가 나서 한 거에 처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선원들이 많은 다수의 승객들을 데리고 갈 때 반드시 출발부터 마지막 도착까지 그 목숨, 생명을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승객들을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이렇게 기소한다는 얘기는 법원이 재판을 마쳤을 때 검찰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하도록 할 자신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하여튼 법원의 판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발표될 것 같습니다. 살인죄 적용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를 비웃듯이 도피하고 있는 유병헌 씨 일가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병헌 씨의 장남 자택 결국 담까지 넘어들고 들어갔지만 못 찾았잖아요. 현재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거죠. 네,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구인을 못한 이후에 바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 A급 지명수배라는 거는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검찰은 유대균 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라든지 발견이 되면은 체포를 하도록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대균 씨 자택 모습이네요. 네, 자택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저곳에서 어제 찾지 못했고, 근데 궁금한 것이 검찰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해외로 몰래 빠져나갔을 가능성 또는 망명 가능성, 밀항 가능성 이런 것이 나온다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까 각종 네. 설들이 있습니다. 네. 워낙 전국에 영농법인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찰은 인천이나 평택 등 흔히 쓰이는 밀항 루트에 대한 점검도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살인죄 적용 기소가 결정이 났고 그 뿌리이자 몸통에 해당하는 유병헌 씨 일가 이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장남 유대균 씨는요, 평소에 우리 집안은 전쟁을 치러봤다고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씨 일가가 사실상 잠적한 가운데 검찰은 유대균 씨를 지명수배하고 의심가면 은신처 그리고 인천 항구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성시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적극 협조하겠다던 초기 입장과 달리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유병헌 씨 일가. 대균 씨가 평소 했던 말에서 속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엄저셔서 그 당시 우리가 전쟁을 치렀을 때라고 표현한 말이고 전쟁을 치렀을 때. 지난 1987년 이른바 오대양 사건의 여파로 유병헌 씨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전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순순히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심경을 내비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망이 유 씨 일가로 좁혀지면서 경기 안성시 금수원 앞에는 신도 수백 명까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원파 사람들 유도 모임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운동회 같았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500명 정도 유도하는. 난감해진 건 검찰입니다. 유 씨 일가 전체와 사실상 연락이 끊겨 설득은 물론 압박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남 대균 씨가 있을 만한 장소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밀항 가능성까지 고려해 경기 평택과 인천 항구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헌 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오는 16일 전까지는 대균 씨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염곡동 자택에서 대균 씨를 찾지 못했던 것처럼 소재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네, 밀항 가능성, 차남의 망명 가능성, 다양한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을 치러봤다. 그 오랜 시절 정부와 다 싸워봤다. 뭐 그런 뜻일 텐데 지금 정부와 맞서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치러봤다 이 얘기는 지금 검찰이 불법적인 유 씨 일가의 그런 전체 130여 개에 이르는 그 회사에 횡령, 배임 이런 혐의를 지금 밝혀내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구도를 저렇게 불법 탈법으로 안 하고 바로 구원파와 검찰 간의 어떤 한판 전쟁이다. 즉 이거는 구원파를 탄압하려고 하는 종교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구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파에 지금 1, 2만 명이 있다고 하는 구원파의 신도들이 유병헌 씨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하고 바로 유병헌 씨나 유대균 씨, 지금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범죄 혐의를 오히려 감추고 그 사람들이 종교의 탄압을 받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파 그리고 유 씨 일가가 이번에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경기 안성에 있는 금수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유병헌 씨 일가 무슨 잘못이 있냐라는 생각을 단호하게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연대해서 연조해 가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막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평소에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었길래 과연 유병헌 씨 일가로부터 어떤 메시지로 나쁘게 말하면 세뇌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인지 자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외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강연했던 영상 저희가 입수했는데 한번 그 동작과 메시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구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구원받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딱 떨어지는 순간 사람이 변하는 그 사실입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고.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해필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용사로 인정해주고 사람같이 제대로 마신 사람 전부 다 보내버려요. 저는 여기 있었으면 백발백중 머리 쳐박고 마신 거예요. 때로는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도 된다. 결국 머리를 쳐박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리를 네. 쳐박고 개처럼 받아들여라. 아마 이런 네. 취지의 말로 한 것 같고 네. 그 앞에 믿음이 떨어지는 때도 있다 하는 네.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한 건지는 네. 잘 지금 저 대목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혁기 씨가 유병헌 씨의 종교적인 승계자라고 하는 거는 네. 저 두 가지 대목으로만 보더라도 확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이 설교나 강연을 듣는 그 대중들한테 강하게 파고들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듯한 모습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과정을 통했고 그래서 500명, 600명 되는 분들이 금수원을 에워싸고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맡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경기 안성 사실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신도들이 네.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의 내용을 그대로 선뜻 믿을 것이라고 네.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그러나 구원파의 신도 분들도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인 바로 검찰이 불법 여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것이 다시 기소가 돼서 재판에서 확인돼야만 유죄가 선고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구원파 신도들도 그거를 검찰과 법원의 그런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네. 대한민국의 그런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네네. 그리고 그럼으로써 종교적인 자유도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보시는 모습이 그 금수원 안성에 있는 그 구원파 수련원에 진입하는 진입로의 모습입니다. 이중으로 차가 다 주차되어 있네요. 예, 신도들이 차를 가져다 대고 언론사 네. 그 기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고요. 네. 어제부터 혹시라도 검찰이 금수원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신도들이 모여 있는데 네. 수백 명이라고도 하고 한 4,500명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문을 걸어 잠그고 안쪽에서 주로 네. 여성 신도들이 이제 팔짱도 끼고 줄을 서서 각종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네. 종교 탄압을 하지 말아라. 우리도 국민이다. 네. 종교 탄압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구원파 신도들 중에 일부는 네. 집회는 검찰이 종교 탄압 수사를 그만둘 때까지 할 거다. 네. 갈 때까지 왔다. 우리 신도들이 총동원되면 검찰도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금수원 안에 강제 진입을 네. 시도할 경우에 네. 물리적 충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강력하게 아주 강한 뜻을 밝히고 있고 아니요, 저 부분은 저분은 구원파가 아닌가요? 네, 구원파가 아니고 네. 일반 시민인데 오셔서 부끄러운 게 없으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라라고 외쳤는데 이제 금수원에 있는 금수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이제 끌려서 다른 데로 가시게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구원파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배우 출신 몇 분들이 등장했잖아요. 전향자 씨가 금수원 대표를 맡았다는 것도 이제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또 한 분 있죠. 전향자 씨를 구원파에게 전도했던 분까지 소개가 돼 있죠. 예, 바로 윤소정 씨인데요. 네. 12일 MBC에서 네. 리얼 스토리의 눈, 네. 리얼 스토리 눈, 금수원의 중심 전향자의 두 얼굴이라는 네. 바로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윤소정 씨가 네. 전향자를 전도한 것이 맞다. 네. 노른자 쇼핑 대표가 된 것은 나도 몰랐다. 네. 그래서 나도 TV를 보고 많이 놀랐다. 네. 그리고 저 얘기, 나는 15년 전에 탈교해 구원파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저 내용은 MBC 프로그램에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네. 윤소정 씨가 그거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자신은 15년 전에 탈교해서 난 더 이상 구원파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지만 예. 방송에선 빠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 얘기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네, 네. 윤수정 씨까지도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MBC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이 다시 나가기로 돼 있다라고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금수원 쪽, 구원파 쪽에서는 반격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틀 전에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사진작가 아해 이 아무것도 아닌 사진을 무려 달력 만드는데 500만 원, 또 심지어 한 장에 5천만 원씩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반격이 나섰죠. 아니다. 또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바로 유병헌 씨가 네.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 네. 그리고 프라하 국립미술관 네. 이런 데서 초대전을 가졌습니다. 네. 사진 초대전을 가졌는데 최근에 바로 차남 유혁기 씨가 네. 이런 그 작업을 사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 거기에 바로 미술관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병헌 씨의 사진 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진들이다 하고 좋게 평가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인터넷에 직접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유력한 분들이 얼만큼 한 목소리로 아하의 작품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Au fond, oui, il y a une modestie dans la démarche, une simplicité dans la façon de considérer la nature. Ahe, lui, il se laisse guider par la nature, séduire par la nature, conquérir. Pictures from a family, photographic books or whatever. They were kind of strange, simple views into the nature. But we looked first, second, and it always left inside of us some kind of a strange feeling. You learn how to look at nature, not only looking at beautiful photographs. Certainly, it provides you the key to have this new look on what is just around you. 저분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요. 네. 그 유병헌 씨가 루브르 박물관에 16억 원을 네. 기부를 했고 베르사유 궁전 시설물 복원에 20억을 기부를 했답니다. 16억 원의 기부자, 네. 20억 원의 기부자니까 덕담을 해준 거겠죠. 그렇죠. 사실 그 왕이 당대 예술가가 되는 게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당대에는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실 뭐 발가락으로 대충 그림을 그려놔도 그게 뭐 수천만 원씩 팔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네. 유병헌 씨가 판 그 그림의 값도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그 계열사 직원들이 사줬다고 하고요. 네. 또 그 가격의 본질은 바로 아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보이는데요. 저 그림, 푸틴 대통령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을까요? 저 그림이 팔렸죠? 14억 원에 팔렸답니다. 저 그림 한 장이 14억 원입니다. 누가 샀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러시아의 권력자 푸틴 대통령의 그림을 14억 원을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사진을 누군가 샀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14억 원에 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또 전임 대통령이 메드베데프인데요. 그 사람이 찍은 크렘린의 항공사진, 그것도 팔렸죠. 그것도 자선 경매에서 20억에 팔렸답니다. 항공사진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곧 아부의 힘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런 장면인데 여러분은 이 사진을 20억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네. 푸틴과 관련된 그런 작품들은 푸틴이 네. 자, 지금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 이거죠? 이거 항공사진이라는 예, 항공사진 저겁니다. 예. 이거는요. 헬리콥터랑 카메라 있으면 찍는 거 아닌가요? 이걸 20억 원 주고 샀다고요? 그 러시아 재벌이 샀답니다. 네. 결국 그 사람의 권력 때문에 정치 헌금 하듯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유병헌 씨의 그 사진 한 장이 5천만 원에 팔렸다는 건 이것도 결국 권력 관계 때문에 생산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러시아, 그러니까 루브르와 그 동유럽에 있는 유력한 예술 평론가들과 담당 책임자들이 아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놨습니다.